LG전자 라이프 스타일 연구소의 사례를 잠깐 봤고, 그 마케팅 정보 시스템에는 크게 봐서 5가지 정도의 시스템이 있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이런 마케팅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거는 어떤 기업 내부에 축적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죠. 자료나 정보가 여기 축적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2차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자료는 그 쉽게 얘기하면 이미 조사되어 있는 자료, 그런 의미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차 자료는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참고하고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좀 최근의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보를 다시 수집하는 마케팅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나 정보를 1차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차 자료에 해당한다고 표현해 놓은 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 5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내부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내부 정보 시스템은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자, 각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겠죠. 뭐 마케팅 부서라든가 재무부서, 인사부서, 정보지원부서 뭐 이런 데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자료라든가 보고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게 내부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는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지역별 점포수라든가 점포 실적, 뭐 서울의 본부에 중에서 뭐 왕십리 지점이 있다. 그럼 그 지점에 뭐 1개월 동안의 실적, 3개월 동안의 실적, 뭐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내부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크게 그 생각해 볼 거는 없죠. 자, 각 부서에서 제공되는 내부 정보들이 많은데 마케팅 의사결정자들한테 기본적인 정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 각 부서를 나타냈는데 뭐 영업부서라든지 회계부서, 재무부서, 아니면 생산 제조부서, 마케팅부서, 자, 이런 데서 각종 정보들이 수집이 됩니다. 자, 이거를 모아놓은 게 내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정보 시스템은 뭐 그 예를 들면 우리 뭐 정보 시스템학과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면 뭐 1학년들이 각 과목을 듣고서 뭐 레포트라든지 그 어떤 자료라든지 발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뭐 2학년, 3학년, 4학년 다 그거를 다 집어넣어 놓은 게 그 내부 정보 시스템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고객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고객 정보 시스템에서는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자, 고객을 상대를 하죠. 기업들은 고객이 없으면 점점 고객이 줄어들어서 뭐 고객이 없어졌다. 그러면 기업도 같이 문을 닫아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들하고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존을 하게 되는데, 자, 고객의 인구 통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객의 인구 통계. 예. 나이, 성별, 소득 수준, 지역,
뭐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자, 이런 인구 통계가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고객이 추구하는 혜택. 자, 3년 동안 우리 회사 제품을 몇 번 구매를 했는데 보니까 주로 저가 상품을 반복해서 구매하더라. 또 어떤 고객은 고가 상품인데 굉장히 비싼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3년 동안 2번 정도 구매를 했더라. 뭐 이런 어떤 고객이 추구하는 혜택이라든지 그 구매 행동 같은 게 그 수집될 수가 있죠. 자,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 고객 정보 시스템인데, 자, 이런 정보들은 자,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그런 뭐 신규 고객을 유인한다든지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고객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좀 해보자. 자,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나온 게 CRM입니다. CRM. 자, 여러분 뭐 CRM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CRM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그 SK 마케팅 앤 컴퍼니인데 예전에는 SK텔레콤 뭐 이런 데서 같이 있다가 그 업무 때문에 쪼개져 나온 회사예요. 자, 이런 회사가 OK 캐시백을 잘 이용하죠. 자, OK 캐시백 이용하는데 그 문제점에 착안을 했어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쿠폰 많이 나눠주죠. 쿠폰 같은 거 뭐 이메일로 받거나 뭐 모바일로 받거나 뭐 쿠폰 이런 거 광고성부터 구체적인 어떤 뭐 교환권까지 뭐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받는데 자, 많은 기업들이 쿠폰을 기획해서 발행하고 또 실제 쿠폰에 해당하는 것만큼 돈을 집행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봤더니만 쿠폰을 기획해서 여러분들은 뭐 워낙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쿠폰을 기획을 해서 아이디어를 붙여서 고객들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폰을 발행을 했는데 사용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거죠. 자, 1% 미만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거기 담당자가 있을 거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그거를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사용률이 이렇게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문제점을 그냥 흘려 보냈는데 여기 SK에서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자, 여러분이 20대인데 20대의 대학생들이랑 뭐 40대의 아저씨들, 뭐 아주머니들 그런 사람하고 쿠폰을 줬을 때에 어떤 쿠폰을 좋아하는 거는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확연하게 구별되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 같으면 뭐 그 점심시간에 저 앞에서 맥도날드라든가 뭐 커피숍에서 무료 이런 쿠폰 아니면 굉장히 많은 디스카운트 주는 그런 걸 줬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자, 40대의 직장인한테 그런 걸 주면 쓰고 싶어도 별로 갈 수가 없죠.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 쿠폰을 대량으로 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이 받았을 때 아니면 그 연령대에 쿠폰을 받았을 때 효용 가치가 있느냐,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획할 때. 자, 그래서 이 OK 캐시백의 사용 내역을 분석해 봤어요. 사용 내역을 분류를 해서 그 고객들이 어떤 쿠폰 사용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구별을 해 본 거죠.
해보니까 고객을 11개의 생활군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11개의 생활군으로 나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케팅 용어로 하면 뭔가요? 뭘 한 건가요? 이렇게 시장 전체가 있는데 쿠폰을 사용하죠. 뭐 10대부터 그 작년까지 다 쿠폰을 사용해요.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이렇게 시장 전체가 있는데 나눈 거죠. 나눈 거. 일단 나눈 거는 뭔가요?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예요. 세그멘테이션을. 고객을 11개 생활군으로 나눈 후에 각 집단에 적절한 쿠폰을 지급했다. 이건 뭔가요? 분류를 하고 나서 각 집단에 적절한 쿠폰을 지급했다. 이거는 타겟팅을 해서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한 거죠. 요 집단에는 20대 대학생들한테는 뭐 영화 할인권을 준다든지 쿠폰을 뭐 이런 것들. 자, 40대 직장인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 그 40대 직장인들이 저녁에 집에 잘 안 돌아가니까 뭐 맥주집에 어떤 뭐 안주를 그 사이드 메뉴를 그 무료로 준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자, 이렇게 그 집단별로 타겟팅을 해서 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쿠폰 사용률이 최고 12%까지 상승했다는 거예요. 자, 최고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7%, 8% 상승했겠죠. 자, 이거하고 어떤가요? 많은 차이가 나죠.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쿠폰을 줘서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더라도 아니면 2개 사면 1개 끼워주더라도 어떤가요? 마트 같은데 2개 사면 1개 끼워주고 이런 거 하죠. 그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주더라도 고객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이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자, 신한은행은 이런 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뭐 요즘 개인정보 이슈가 되고 있어서 민감하긴 한데 그 텔레마케팅 있잖아요. 텔레마케팅. 그 집전화라든가 여러분 모바일로 전화 가끔 오죠. 전화 오잖아요. 가끔. 전화 와서 저는 뭐 그 저한테도 뭐 이메일도 많이 오고 광고성 많이 와요. 그리고 그 텔레마케터들이 전화를 많이 하죠. 자, 그 은행의 주 수입이 뭘까요? 은행의 주 수입이. 예? 일단 돈을 많이 모아야 되죠. 자, 예금을 받는 걸 뭐라고 그러나요? 수신이라 그러죠. 은행이 수신만 해서 그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그 이자율 같은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중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그거를 기업이나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죠. 대출을 해줘요. 자, 일반적으로 예금하면은 돈을 이자를 주죠. 그게 더 비싼가요? 대출할 때 내가 내는 이자가 더 비싼가요? 대출 이자가 더 비싸죠. 그래서 그걸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예금 대출 마진. 그 차이로 기본적으로 은행이 굴러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파생적인 것들도 하지만 제일 큰 수입원이 예대 마진이에요. 예대 마진.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어떻게 대출을 해줘야 되나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사람들한테, 우량 고객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 신한은행이 텔레마케팅을 해서 대출 좀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출금 거래 내역을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카드라든지 뭐 예금이라든지 출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면
좀 기법을 사용해 보면 이 사람이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 자, 자금이라는 게 부족한 자금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어쩌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퍼센트가 비슷한데 전화를 100명한테 걸어서 한두 명이 대출을 하겠다 그러는 성공률이었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건 뭔가요? 세그멘테이션을 했다는 거죠. 세그멘테이션을. 그래서 소액이든 고액이든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냈다는 거죠. 추출했다는 거예요. 추출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성공률이 이렇게 13%까지 한 10배 정도까지 증가했다는 거죠. 기업의 신한은행 입장에서 어떤가요?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CRM 시스템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골로 CRM과 관련해서 단골로 나오는 게 이 OK 캐시백과 관련된 이 사례입니다. 이거를 그 99년, 2000년 이때부터 했어요. 좀 시간이 흘렀지만 상당히 잘한 케이스로 그 거론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 CRM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고객 관계 관리죠.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건데, 자, 수익성이 높은 고객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20대 80 법칙이 뭔가요? 20대 80 법칙이 뭐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요, 이거?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죠. 파레토 법칙. 자, 이게 사회 현상이라든가 그 경영 현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어떤 기업 입장에서 20%의 충성 고객이 우리 회사의 매출의 거의 80%를 기여를 한다. 뭐 이런 것도 파레토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을 좀 뒤집은 게 있죠. 이 현상을 뒤집은 게 뭔가요? 이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현상을 뒤집은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앤더슨이 쓴 롱테일의 경제학 아나요? 롱테일의 경제학. 그게 인터넷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그 어떤 분포를 보면 정규 분포를 하는데 정규 분포를 하죠. 근데 저기 20대 80 법칙이라는 뭔가요? 20대 80 법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상위에 있는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100%인데 숫자로 보면 20%밖에 차지 안 하는 고객이 굉장히 그러니까 헤비 유저다. 예를 들어 헤비 유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체 어떤 회사에 기여하는 거는 몇 퍼센트를 기여한다는 거예요? 80%를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고객의 숫자로 보면 20%지만 실제 수익이라든가 매출이라는 거에서 봤을 때는 그 기업의 80%를 기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롱테일의 경제학이 이걸 뒤집었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20대 80 법칙은 뭔가요? 자, 이거를 레버뉴라고 해보죠. 레버뉴. 매출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거를 이 X축을
고객의 수라고 한번 해보죠. 고객의 수. 고객의 수를 보면 고객의 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예요. 근데 고객의 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밖에 차지 안 해요. 근데 매출은 어떤가요? 매출. 레버뉴는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매출은 대부분이 얘네들이 기여를 하고 있죠. 얘네들. 이 매출의 기여는 이쪽이 다 거의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20대 80 법칙, 파레토 법칙이 이건데 롱테일의 경제학이 뒤집었죠. 거기 보면 예전에 보면 서점에 가보죠. 대형 서점에 가보면 대형 서점 여러분 가보면 뭐 내가 특별히 어떤 책을 사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갔을 땐 그 코너에 가지만 어떤가요 요즘?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어떤가요 여러분?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베스트셀러 쪽에 뭐가 나왔는지 이렇게 한번 보죠. 그리고 신간 코너 이렇게 보죠. 주로 그 주위가 붐비죠. 붐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프라인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책이 어떻게 판매됐나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발행이 예를 들어 100만 부가 발행이 됐다. 100만 부가 몇 년 동안 발행이 됐는데 서점 입장에서 기여하는 품목은 몇 개라는 건가요? 한 20만 개 정도가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뭐냐? 선반 위에 먼지가 쌓여 있을 정도로 가끔씩 이렇게 손님들이 찾는 거. 실제 100만 권이 발행이 됐지만 80만 권은 매출의 20%밖에 기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전통적인 책이라는 시장에서도 그런 파레토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롱테일의 경제학이 대변하는 인터넷 경제가 들어오면서 바뀌죠. 과거에 그 서점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들, 잘 안 팔리는 것들이 어떤가요? 인터넷이 나오면서 온라인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고객들한테 접근하기가 되게 용이해졌다는 거예요. 타겟팅해서 어떤 고객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맞춤형 광고를 해주면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를 리마인드를 시켜서 그 책이 많이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의 책에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과거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다수를 차지하는 80%에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롱테일의 경제학이 제시하는 바예요. 비단 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인터넷 경제에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뭐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좀 보도록 하고 자, 일반적으로 20대 80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량 고객들한테 뭔가 매력적인 제안을 맞춤형 제안을 해주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여를 하는 게 CRM이라는 거예요. 자, CRM은 관계 형성 및 신규 고객 확보. 자, 요게 하나의 단계예요, 단계. 이런 단계가 있고, 자, 어떤 고객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죠. 자, 여러분이 친구 사귈 때도 똑같죠? 친구를 사귈 때 어떤가요? 뭔가 호감이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호감이 가야 한두 번 만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됐다고 생각해 보죠. 새로운 친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친구라고 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주 만나고 생각하는 것도 서로 공유를 하고 느낌도 서로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자,
충성도를 제고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됐으면 나하고 어떤 뭐 공동 작업을 하거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도움을 받거나 서로 도움을 주거나 자, 이런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제품이나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딱 사고 많은 고객들은 고객을 확보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유지를 하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죠. 한두 번 사고 떠났어요. 그런 고객은 충성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충성도가 있어야 우리 기업에 기여를 많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거. 자, 한 두 달 동안 뭐 한 달에 한 3만 원씩 구매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3개월 후부터는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해야만 기업 입장에서 고객 확장을 통해서 매출이라든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거 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러프하게. 자, 신규 고객은 몰라요, 잘. 우리 회사가 당신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한테는 적절한 가치가 뭔가를 알려야 되고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뭐 쿠폰이 됐던 뭐가 됐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자,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뭐 부수적인 형태도 있긴 한데 백화점 이용 고객 보면 백화점에 가면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샵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쇼핑하는 것보다 다양한 쇼핑을 원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 백화점에 한 군데 가서 뭐 여러 가지 물품을 다 이렇게 구경도 하고 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반면에 편리함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요하고 좀 중복되는 면도 있는데 편리한 거. 백화점 갔더니만 뭐 문화센터도 있고 돌아다니다가 쇼핑하다가 음식점도 잘 깨끗하게 갖춰져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 그리고 주차도 하면 뭐 물건 한 조금만 사면 기본적으로 주차도 무료로 되더라. 자, 여러분 전통시장도 뭐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보면 편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죠. 교통도 도심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한국에 지금 열풍이 뭔가요? 한국의 열풍이 몇 년 전부터 열풍이 뭔가요? 제가 어제 아웃도어 얘기 좀 했나요? 아웃도어. 예, 아웃도어 얘기했는데 아웃도어 제품과 자, 아웃도어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사람하고 그다음에 캠핑족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캠핑족. 자, 아웃도어는 이거 패션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물품이죠. 등산이라든가 뭐 기타 취미 생활, 뭐 낚시를 가거나 이럴 때 복장이라든가 간단한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캠핑족 있죠, 캠핑족. 캠핑족 때문에 차량도 이런 차량들이 좀 다시 많이 팔리고 있죠. 그다음에 캠핑을 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텐트 필요하죠, 텐트. 텐트 같은 거 필요하죠. 텐트라든가 뭐 코펠, 버너 뭐 이런 것들 필요하죠. 여러분 책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아웃도어를 구매하는 집단하고 캠핑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는 집단하고 성격이 같을까요? 성격이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언뜻 생각하면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 한국에서 이런 거를 타겟팅을 잘못해서 문을 닫은 업체들이 나옵니다. 문을 닫은 업체들이 나와요. 잘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집단하고 이런 집단하고 틀려요, 좀. 뭐가 틀리냐? 이 캠핑족들의 특성은 물건을 구매할 때의 특성이 뭐냐 하면 특성이 뭘까요? 이 캠핑족들은 어떤 매장에 가서 원샷으로 많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품을 원샷으로 많이 산다는 거예요. 어떤 매장에 들려서. 근데 이 아웃도어를 구매하는 이런 집단은 어떤가요?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를 사지 않아요. 각각의 샵에 들려서 한두 가지 물품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이 틀려요. 특성이 다른데 같이 접근했죠. 같이 접근해서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체들이 있죠. 주로 이런 업체들. 그 1호점, 2호점, 3호점 냈다가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게 돼요. 이 특성을 잘 못 읽어서. 자, 우리는 지금 제3자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1호점, 2호점, 3호점 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저쪽 옆집에 보니까 아웃도어점은 불티나게 팔리는데 이상하다.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가게는 판매가 안 될까?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할 거라는 거예요. 사업을 진짜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특성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특성을 잘못 파악한 거죠. 자, 이런데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를 다 산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매장이 조그마하거나 이런 데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체인점식으로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내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 군데 좀 볼륨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매한다는 거는 좀 매장이 대형화되어 있고 깨끗하고 거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소규모로 도심 같은데 이렇게 1호점, 2호점 이런 식으로 쫙 내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 거의 실패한다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떤 데 도움을 받았냐? CRM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나온 거예요. 사업할 때 잘해야 돼요. 사업할 때. 사업이 그래서 진짜 잘 되는 사람은 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잘 되죠. 안 되는 사람 롱테일의 법칙이 아니라 20대 80 법칙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80%의 상점들은 1년, 2년 안에 다 계속 체인지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고객의 패턴이라든가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을 분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죠. 자, 고객 충성도 제고와 관련해서 고객 만족을 계속 시켜서 지속적으로 재구매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과 낮은 고객이 있는데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일반적으로 재구매율이 높고 가격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어떤 브랜드에 여러분 속된 말로 꽂혔다. 어떤 브랜드에 꽂혔다 그러면 그 브랜드가 가격이 조금 높다고 해도 그 브랜드를 반복해서 구매하죠. 반복해서 구매하잖아요. 여러분 뭐 핸드폰, 스마트폰 보면 잘 안 바꾸죠. 어떤 사람은 안드로이드 폰 계속 쓰고 어떤 사람은 아이폰에 거기에 그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죠. 자, 그 세 번째는 구매 활성화 및 고객 확장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CRM을 좀 안다고 하면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업셀링, 크로스셀링. 크로스셀링을 번역을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크로스셀링. 크로스셀링은 교차 판매라고 하죠. 교차 판매. 교차 판매. 보완적인 제품, 관련이 있는 제품을 함께 구매하게 해서 고객의 구매 양이 높아지죠. 횟수가 증가하게 되죠. 자, 기업 입장에서는 크로스셀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업셀링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셀링은 뭘까요? 업셀링은 예를 들어 핸드폰 정액제를 뭐 4만 원을 썼는데 이거를 5만 원 정액제로 올리는 거. 업셀링이죠, 업셀링. 이건데 크로스셀링은 뭘까요, 대표적으로? 자, 이동통신만 썼는데 플러스로 IPTV까지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집전화까지 다 쓰게 한다든지 좀 다르죠? 다르지만 연관 상품, 대체 상품을 같이 쓰도록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팔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업셀링, 크로스셀링을 위해서 기업들은 CRM 마트라 그러죠. 마트. CRM 마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끊임없이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 기업의 충성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한두 번 사용했지만 이 사람들이 잘 기억해서 지워져서 그럴 거다. 지워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깨워줘야 되겠다. 깨워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웨이크업 하는 거예요. 웨이크업. 웨이크업해서 잠시 잊어버렸는데 이런 제품이 있었지. 이렇게 환기시키는 거죠. 환기시키는 거. 또 우리 기업을 쓰다가 떠났어요. 떠난 사람들한테는 어떨까요? 떠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나요? 고객 이력이 있어요. 고객 이력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웨이크업도 중요하지만 윈백 활동을 해야 돼요. 윈백 활동을 해서 다시 구매하도록 만드는 거죠. 윈백. 이게 뭐 사실은 묶여 있는 건데 윈백 활동을 통해서 다시 구매하도록 하는 거. 자, 이런 활동을 해야만 구매 활성화, 고객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업셀링, 크로스셀링, 윈백, 웨이크업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RM이라는 도구를 많이 씁니다. CRM은 뭔가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마케팅 입장에서는. 고객 정보 시스템의 한 종류예요. 한 종류. 고객 정보 시스템에는 CRM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책에 있는 사례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SK 앵크링 카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운전을 98년 여름부터 했습니다. 조금 늦게 운전을 했는데 그 98년 운전할 때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차는. 기름을 넣으면 그 요즘은 좀 그런 게 드문데 그때는 주유소마다 이렇게 상품을 쌓아 놓죠. 그리고 주유소 카드를 각각 발급했어요. 각각. 주유소에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한 번 이용하면 거기 포인트가 쌓여요. 여러분 동네 서점이나 뭐 가게나 빵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거 만들어주죠. 커피숍 이런 데 가면. 그것처럼 정류소, 주유소에 가면 카드를 만들어줘서 점수를 이렇게 쌓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뭐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전국에 주유소가 몇 개 있나요? 알 수 없죠.
워낙 많아서. 주유소별로 우리나라 주유소는 간판이 다 있죠. SK 주유소, SK 계열 있고, LG 계열 있고, S오일 있고, 또 오일뱅크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각 주유소가 상대하는 고객마다 주유소별로 다 카드를 발급하고 그렇게 하면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관리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그 데이터 다 취합하기 힘들죠. 주유소에 연락해서 너네 고객들 통장을 만들어줬던 카드를 만들어줬던 쿠폰 지급하고 뭐 이런 거 쿠폰이라든가 할인이라든가 이런 거 지급한 게 막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 주유소별로. 통일성이 없어요. 자, SK가 이 보니까 고객 이력 관리가 안 돼요. 일단 고객 이력 관리가 잘 안 돼요. 뭐 뜨내기 고객부터 주유소 뭐 한두 번 사용하고 뭐 10년, 5년, 3년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그런 고객들부터 이력들이 있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복해서 지급하고 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K가 그걸 통일합니다. 통일. 카드를 발급해요. 모든 주유소 SK라는 이름의 주유소에는 공통적으로 앵크링 카드를 발급하죠. SK만 했냐? SK가 먼저 하고 잘 했기 때문에 사례 나온 거예요. LG, S오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고객 이력 관리부터 잘 해서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 윈백하고 업셀링하고 이런 거를 반복 구매하게 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마련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입니다. 자, 이거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마케팅 환경에서 발생되는 일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와 정보 소스의 모든 집합을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마케팅과 관련된 뭐 지능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기업을 둘러싸고 이게 만약에 우리 기업이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가 많이 있죠. 어떤가요? 관련 기관의 보고서가 있어요. 관련 기관, 정부 기관이 됐던 어떤 협회가 됐던 보고서가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고객과 인터랙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위장 고객이 뭔가요, 여러분? 위장 고객. 위장 고객이 뭐죠? 위장 고객을 부른 이름이 따로 있죠.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백화점 같은데 본사에서 나가보죠. 고객인 척하고 물어보죠. 이 제품을 사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사라든가 본부의 지침하고 어겨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잖아요. 이런 대리점이나 매장에서. 자, 그런 거를 암행해서 고객인처럼 암행하는 거죠. 암행 감사라는 거죠. 자, 감사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건가요? 우리가 A라고 전달했는데 A라는 정책이 일반 판매하는 사람, 매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변형해서 스피치를 하고 있더라. 고객한테 우리 본사의 지침은 AB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이 매장에 판매하는 사람이나 관리자는 A-B-로 변형해서 스피치를 하고 있더라. 소구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게 뭘 말해주는 건가요? 우리 회사의 본사에서 얘기하는 정책이
현실하고 안 맞게 책정이 돼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수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본사에서 만들었지만 이게 지금 시장 환경하고 맞지 않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구나. 빨리 피드백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타 신문 잡지라든가 경쟁 기업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놔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절차와 정보 소스의 집합을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주변에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기업 주변에. 자, 그렇게 해서 마케터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집 분석한 그 시스템을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부 정보 시스템하고 좀 다르죠. 첫 번째 봤던 이거는 기업 각 부서에서 발생된 자료예요. 근데 이 시스템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죠. 좀 다릅니다, 좀. 그래서 이 내부 정보 가지고만 하기에는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경쟁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마케팅 조사 시스템입니다. 앞에서 봤던 세 가지의 시스템은 2차 자료예요, 2차 자료. 자,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자료, 이미 만들어진 자료예요. 자, 그런 만들어진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이미 그 배포돼 있거나 그런 거. 그래서 당면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런 세 가지 시스템에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파악한 자료는 1차 자료라고 합니다. 자, 이 1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인력들에 의해서 수행되기도 하지만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 뭐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외부 전문기관, 그 리서치 기관 이런 데에다가 맡겨서 수행하도록 하죠.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렇게 그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체계적이란 말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시급해서 계획성 없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되죠. 자의적인 해석이나 편견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해야만 이 조사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케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그 제공해야만 마케터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 조사 시스템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조사를 자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조사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어떻게 했냐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양대를 졸업을 해서 한양대 학교에 가서 그 우리 회사 제품을 잘 사줄 것 같은 사람을 50명을 그 접촉을 해서 이거를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조사를 하면 문제가 뭔가요?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신제품 발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죠? 저의 편견이 들어가 있죠. 편견이. 편견과 편의가 들어가 있죠. 편의가. 여러 대학생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 하나만 조사한 거잖아요. 왜? 편하니까 그게.
가니까 뭐 후배들도 있고 편하니까 조사를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덜 들잖아요. 10개 학교 정도 조사해야 되는데 한 개 학교 가서 조사하는 게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덜 들죠. 자, 이런 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의적 해석이나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조사하면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타당성. 자, 그래서 이 조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별도로 좀 나중에 다시 그 공부를 합니다.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마지막 5번째 시스템은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여기 앞에 여러분 이 DSS라는 시스템 들어봤죠? 많이. DS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근데 뭐가 하나 붙어 있나요? 마케팅에 특화됐다고 해서 마케팅이 앞에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 시스템 개론 시간에 정보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거래라든가 이런 거를 자동화시킨 시스템이 뭔가요? 기본적인 시스템이. 예, TPS죠, TPS. TPS 들어봤죠? TPS고 이거는 어떤 뭐 여러분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죠. 자, 그런 거를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 거래를 어느 정도 시스템화해 놓은 게 TPS죠. TPS 말고 또 뭐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네, MIS 있죠, MIS. 경영정보 시스템, MIS 있죠. 이거는 주로 하이어라키 상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위 관리자인가요? 중간 관리자인가요? 상위 관리자인가요? 주로 중간이나 하위 관리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MIS고 TPS는 일반 종업원들이라든가 하위 관리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TPS를 만들었죠. 근데 중간 관리자가 이런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죠.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간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DSS죠. DSS.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인데 특별히 마케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MDSS라는 거예요. MDSS. 그냥 의사결정 시스템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각 시스템은 뭐냐 하면 디스크립티브예요. 디스크립티브가 뭐냐면 여기 지금 한 50여 명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어떤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키와 몸무게와 뭐 나이와 성별과 이런 거를 조사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죠. 자, 데이터가 수집이 됐어요. 뭐 52명 정도 데이터가 수집이 됐는데 이거를 봐갖고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를 우리가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래요. 디스크립션. 설명 요약해 주는 거. 자, 52명의 개별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기 쉽게, 파악하기 쉽게 분석 요약해 놓은 거, 이거를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고객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은 다 그런 자료를 요약해 놓은 정보. 그래서 마케팅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은 좀 되지만 어떤 앞으로 이럴 것이다 예측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의 그야말로 데이터일 수가 있죠. 데이터. 자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석해서 해놔야만 의사 결정자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분석 자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보죠. 정보를 가지고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자료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는 기본이죠, 데이터. 데이터에서 정보가 나오지 갑자기 정보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정보라든가 지식의 원천은 데이터예요, 개별. 그래서 관련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정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측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죠.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 자, 자료 플러스 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도구하고 그 다음에 분석 도구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널리시스 툴 내지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테크닉이. 분석 테크닉이 좀 가미가 된다.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중간 관리자들이 정보로서의 효용 가치를 가지고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통합해 놓은 거를 우리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인데 마케팅에 특별히 쓰기 때문에 마케팅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혹시 오늘 한 거 중에 좀 궁금한 사항 있나요? 오늘 한 거 중에 시스템을 마케팅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5가지를 좀 봤습니다. 여기서 내부 정보 시스템, 고객 정보 시스템, 내부 정보 시스템을 먼저 봤고 고객 정보 시스템. 세 번째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네 번째 마케팅 조사 시스템을 간단하게 봤어요. 간단하게. 그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보게 됩니다. 이 마케팅 조사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런 디스크립션 정보를 가지고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MDSS 시스템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마케팅 조사 시스템은 시스템을 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마케팅 조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마케팅 조사를. 마케팅 조사 결과가 시스템화돼서 나타난 게 마케팅 조사 시스템인데 마케팅 조사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보면 마케팅 조사하는 기관이나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법이나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사항 있나요? 자, 질문사항 없으면 뭐 퀴즈 보느라고 수고했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